안녕하세요. 간단히 기도하고 우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법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또 애국에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귀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줘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신학교 이 강좌에 신학 강의 이외에 헌법 강의가 왜 필요한 것인가 여기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의문을 가질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일반 그 법과대학에서도 법학만 가르치지 않고요. 정치학, 경제학, 역사 이런 등등도 이제 강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시야를 좀 넓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교도 신학교에서 헌법 강의를 목사님도 하라고 하셨고 저도 기꺼이 응할 수 있던 것도 그 이유는 우리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기본법의 대강이나 근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익히 알고 있어야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 조금 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건국일 논쟁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건국일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제 책의 43쪽을 보면 10번의 총선거 또 과도 입법 의원 이것이 있습니다. 이 10번을 끝으로 48년 건국까지의 일정이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 총선거와 과도 입법 의원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10번에 보면 셋째 줄에 48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45, 46, 47, 48년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의 그 단독 선거를 막기 위해서 4.3 제주 반란 사태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셋째 줄 보시면 48년 2월 27일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 안에서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여기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한국 정부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엔 소총에서 결의가 있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48년 2월 달에 유엔의 그 소총회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 이미 47년 그 이전에 47년 11월에 유엔에서 전체 결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 남북한이 함께 모여서 총선거를 실시하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유엔 감시단이 한국에 왔어요. 48년 1월에 왔는데 그때 소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북한에서 유엔 감시단에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인위적으로 막았습니다. 무력으로 막았어요. 하다 보니까 한반도 전체에 총선거를 실시하라라고 하는 유엔 총회의 결의가 지금 이제 무산될 지경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임시위원단이 자신의 그 결정에 따라서 그럼 남한만 하자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 그래서 그 안건을 유엔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그렇다면 이런 무력으로 이 총선거를 반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유엔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48년 2월 달에 유엔 소총회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하고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임시총회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해드릴 건 뭐가 있냐면 그 책에 나와 있지만 과도 입법 의원이 있습니다. 과도 입법 의원.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은 뭐 이 암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헌법 교수도 아닌데 근데 다만 흐름을 좀 알아두실 필요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국회는요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국회. 이 국회를 뭐라 그러냐? 재헌국회다 이렇게 해요. 재헌국회. 국회 앞에다가 이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없는데 이 경우에만 수식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국회는 헌법을 만들도록 임무가 부여된 국회다. 그래서 보통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뭐 재헌국회란 말을 쓰는 말이 없고 또 국회 앞에 수식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48년 5월 12일 총선거에 의해서 국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필요했냐면요. 45년부터 이 48년 요 사이가 3년이 미군정기죠. 미군이 예컨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미군정화에서도요. 미군이 예컨대 자기네들이 필요한 법령을 만든 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령을 만들도록 미군정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이전에 대한민국에도 필요한 법령이 있었단 말이죠. 그 법령을 만들 수 있는 잠정적인 과도 그렇죠? 잠정적인 입법, 법을 만드는 의원, 그러니까 국회를 허용했던 것이 이게 바로 과도 입법 의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 요 3년간의 미군정 시기에 미군이 와서 미군이 자기 멋대로 법령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존중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과도기적이지만 법을 만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과도 입법 의원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관선 의원이 있고 민선 의원이 있었는데 관선 의원은 하지 중장, 미 군정 장관인 3스타 하지 중장이 임명을 했어요. 민선 의원은 그때 국민들이 이 대표를 뽑았던 것입니다. 이럴 때 이 하지 중장은요 자신이 임명한 관선 의원이 있었는데 국민이 뽑은 민선 의원이 대부분 이승만 그 박사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이 과도 입법 의원에 대해서 이 하지 중장이 많은 탄압도 하고 자기네들이 허용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탄압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 입법 의원이요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 과도 입법 의원에서 뭘 만들었느냐?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하려니까 이 총선거를 하는 선거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렇겠죠? 국회를 만들려고 하면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하더라도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냐,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할 것이냐의 절차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도 입법 의원으로 하여금 이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를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도 입법 의원은 47년도 이미 47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법을 만들었어요. 요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 내용과 이 5월 10일 총선거에 적용된 선거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47년도에 미군정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입법 의원이 선거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다가 선거 직전에
다시 이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50선거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뭐가 다르냐? 요 47년도에 만든 과도 입법 의원은요,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연령이 23세였습니다. 23세였단 말이죠. 그러나 48년도에 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21세로 낮췄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23세의 이 국민들을 선거 연령을 21세로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구였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하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다 썼는데 44쪽이에요. 제가 이제 44쪽 위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선거인 등록에 직접 서명을 하게 하였고 본선거에서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쓰는 자서제였다. 여러분 이제 이 용어는 다 뭐 암기하실 필요 없겠지만 이런 겁니다. 이 47년도 요때 만들어진 선거법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3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하게 되면 선거 임명부를 가서 확인합니다. 과연 내 주소에 김학성이란 사람이 거기에 선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선거임명부에 등록을 할 때 직접 서명 가가지고 빈 안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서명하게. 그 다음에 실제 선거에서는요, 등록이 아니라 실제 선거에서는 후보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홍길동이다, 성춘향이다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유권자들이 후보의 이름을 직접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홍길동이라고 쓰게 한 거예요. 성춘향 쓰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요, 70에서 80%가 문맹이야. 어느 정도 문맹이었냐면요, 바로 나오겠지만 선거 벽보에 1, 2, 3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어요. 좀 신기하죠? 1, 2, 3을 못 읽어? 그럼 뭐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짝대기, 여러분 후보자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옆에다가 짝대기 하나 겁니다. 짝대기 하나. 근데 2번은 뭡니까? 짝대기 2개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이와 같은 예가 언제까지 되느냐? 여러분 60년대 후반 또는 70년대 초반에 혹시나 선거 벽보를 영화나 등등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제 말을 듣고 참 유심히 보세요. 70년대쯤 되더라도 거기에 보면 이게 후보가 김학성 그러면 기호 1번이야. 1번인데 기호 한글로 아라비아로 1번을 써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요, 다시 짝대기 하나 그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속칭 뭐라 그랬냐면 짝대기 선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그 당시에 문맹이 많았던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내 이름이 있어요. 있으면 가서 이 손으로 무인을 찍어야 될 텐데, 그렇죠? 무인을 찍으면 되는데 거기 보면 이 서명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 못 쓰는 분이 많았어요. 자, 두 번째로는 실제 선거에서는요, 후보자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름을 쓰게 했단 말이죠. 자기 이름도 잘 못 쓰는데 후보자 이름을 쓰게 하면요, 잘 쓰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건 뭔가면요, 문맹,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거권은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인정해요. 그걸 보통 보통선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류가 이 보통선거를 완성하는 데까지 엄청난 많은 이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권을 주더라도 글을 읽는 사람,
그것은 예전에 미국에서 보면요, 시험을 받습니다. 이 문맹 테스트에 통과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권은 인정됐지만 문맹 테스트에 걸리면 투표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투표권을 주긴 주겠는데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여성에게 투표권을요, 준 게 여러분 제가 볼 때 100년 안 됩니다. 가장 빨랐다고 보여지는 미국이 1920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그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영국도 여성에게는요 1928년에 준 겁니다. 프랑스요? 프랑스 매너 있는 나라 같죠? 44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줬을까요? 바로 48년 건국 때부터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우리는 빨리 준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가 매력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스위스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71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1971년에 줘요. 스위스가 좀 실망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48년 이때부터 남녀 불문하고 다 선거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문맹,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게 하고 본 투표에 있어서 후보자 이름을 쓰게 한다. 그러면요 실제로 이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 이 선거를 투표를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48년에는요 23살에서 21살로 낮추고, 두 번째 이 선거 등록할 때요, 선거인명물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서명이 아니라 날인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장. 실제로 이제 선거법을 보면 이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가가지고 찍는데, 찍을 때 보면 지금 어디다 찍을지 모르잖아요. 김학성이를 읽지를 못하니까, 따라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두 사람을 대동해서 그 보는 앞에서 여기가 당신 자리다 인정해주면 거기다가 이 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70년 전에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선거에서 후보자를 뽑을 때요 어떻게 했는가, 후보자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고르는 기표, 고르는 투표를 했단 말이죠.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영향을 한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지금 유엔 한국 위원단이 와서 이 문맹이 높은데 이 문맹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구제를 할 것이냐라고 그 당시 이제 이 사회 각층의 리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김송수 선생 이런 그 사회 지도적 인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지만 그들은 이 문맹자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뭐 못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이승만 박사께서 이 문맹자 투표를 방치하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다. 그래서 이 48년 3월 달에 만들어진 선거법은 연령도 23세에서 21세로 낮추고, 등록은 날인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후보자는요 자서제 이름을 쓰는 대신에 기표 몇 번이냐 이거를 이제 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는 일찍이 우리가 미국에 가서 새로운 학문을 좀 공부하면서 또 이제 아주 그 믿음이 좋은 분이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배려는 물론이고 문맹자에 대한 배려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그걸 몸에 뱉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에 옮긴 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5월 10일 선거 때는요 누구를 뺐습니까?
소위 친일파, 일제 시대에서 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은 선거권을 안 줬습니다. 선거권 자체를 박탈했어요. 두 번째, 일정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선거권, 즉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까지도 박탈했습니다. 즉 친일파에 대해서 이 48년 3월에 만들어진 그 선거법은요, 친일파를 아주 배제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건국헌법의 국회의원 선거법에도 다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44쪽을 보면 드디어 이제 우리 건국헌법의 제정이다,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남한만에 총선거를 했는데, 남한은 그때 이제 200명, 북한은 이제 100명이었었는데, 재원 의원은 처음에 198명만 됐습니다. 왜 그랬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주 4.3 사태 때 남로당 반란 때문에 제주도가 선거를 못했습니다. 3개 선거구에서 2개가 선거를 못했기 때문에 재원 의원은 198명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98명의 이제 이 국회의원으로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히, 아주 간단히 보면요, 제일 먼저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왜 그랬느냐? 국회의원을 뽑아야 이제 우리가 법률도 만들고 헌법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헌법을 그냥 만들 수 없으니까 당시 대한민국은 법 질서가 전혀 이제 맹탕인, 아무런 그 기반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재원 국회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이 3권에서 국회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국회가. 그럼 국회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재원 국회 아닙니까? 따라서 이 국회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서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이 만들어지면요, 이 헌법에 의해서 누구를 만드느냐? 행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이 만들어지니까 대통령도 만들고 기타 행정부의 각종의 강요들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거예요. 또 헌법이 만들어지니까 누굴 만듭니까? 대법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을. 이제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재헌국회는요, 다른 것보다도 헌법을 빨리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며칠입니까? 7월 17일에.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국회가 됐으니까 국회의장이 있겠죠. 국회의장은 뭐 당연히 이승만 박사가 됐단 말이죠. 당시 뭐 제일 연령도 많으셨고 때문에 건국의 공이 컸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7월 17일 날. 그다음에 이 8월 15일 날 정부를,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왜냐면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우리가 그 날짜에 맞춰서 나라를 빨리 이제 만들자,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갖다서 만들고 그다음에 대법원도 이제 만드는 것이, 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아주 큰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만들어 세웠고 대법원도 있단 말이죠. 다른 뭐 작은 기관들은 천천히 만들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48년 한 달 지난 데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또는 건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행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오늘 제가 이 강의 제목도 건국일 논쟁 그랬는데, 여러분 이 건국일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사람들은, 이 좌파들은 1919년, 즉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때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나 또 유파 쪽에 있어서는요, 아니다,
1948년 8월 15일이다.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된 이때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걸 가지고 다툼이 없다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다시 이 문제를 갖다가 들춰내가지고 지금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919년의 건국은 법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맞질 않지만 그네들은 왜 자꾸만 1919년을 하느냐.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8년 8월 15일 날을 건국으로 보면 누구의 공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건국의 공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감시키기 위해서 1919년을 갖다가 자꾸만 건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우리가 48년 8월 15일이다. 건국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건국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일제 36년간 일제 지배를 받고 다시 3년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됐단 말이죠. 그 이후에 3년간 여러분 70%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달성하려고 80%가 그런 사상을 지지하는 그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뚝심과 해안을 가지고 이 자유민주를 갖다가 지켜냈단 말이죠. 그래서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발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뭐 전 세계에서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정말 어깨를 당당히 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의 기틀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진 것이.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단계 설명은 여러분 아주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오늘 두 번째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두 번째 논쟁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어떠한 논쟁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까지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 정리를 해두기 바라요. 자, 쉬운 것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책의 46쪽입니다. 46쪽. 제가 썼어요. 중간에 보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으로 볼 수 없다. 뭐냐? 첫째, 제가 이런 말을 썼죠. 임시정부는 영토 주권, 또 주권, 이제 국제적 승인을 갖추지 못한 독립운동단체에 불과하다. 여러분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는요. 여러분 그 당시 보면 러시아에도 근데 이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대한민국 서울에도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하와이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8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통일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임시정부는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일 뿐입니다. 그때는 국민도 없었고요. 영토도 없었고 상해에서 했단 말이죠. 영토도 없어요. 주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임시정부인 것이지 국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정부가 정당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국민이 선거로 대표를 선출해야 됩니다. 금년 3월 9일 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죠. 또 6월 1일 날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아요. 또 2년 후에는 국회의원을 뽑는단 말이죠. 국가의 권력은요. 반드시 국민의 선거로 만들어져야 옳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요. 국민이 선거로 뽑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이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저항정신을 가지고 그런데 이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여러분 임시정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임시정부와 관련된 법령을 한번 쭉 보실 분이 있으면요. 이 점에 유의하세요. 거기 보면요.
거기는 정부를 정부라고 안 합니다. 다 임시정부라고 그래요. 임시자를 붙여요. 헌법도 임시헌법이라고 그랬어요. 헌장도 임시헌장이다. 대통령도요. 임시대통령. 임시를 꼭 붙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임시헌법으로 나라가 건국된 예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임시헌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임시정부는요. 건국을 준비한 조직이에요. 건국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임시정부는 건국을 준비한 조직이지 건국의 결과가 아닌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임시정부는 헌법을 5번 고치는데 마지막 그 헌법을 보면요. 5번째 헌법을 보면 이런 그 헌법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국무위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회의겠죠. 국무위원회는 건국의 방책과 방안을 의결하도록 명합니다. 즉 헌법이 앞으로 건국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건국을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도록 헌법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임시정부는 아직 건국되기 전 조직,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조직이다. 이렇다는 사실을 헌법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임시정부 그 요인들이요, 뭐 김구 선생이나 여러 가지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이제 48년 8월 10일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신들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 많은 활동을 할 때 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다 건국을 위한 활동이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거는 공산 계열이건 민주주의 계열이건 다 공이 건국이라는 걸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도 건국을 준비한다고 돼 있고, 여운용 씨 같이 그 양반은 좌익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분도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즉 공산주의 계열이건 민주주의 계열이건 간에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내세운 것은 다 건국활동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그 말은 뭡니까? 아직 대한민국이 건국이 안 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국제적으로도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죠? 중국 상해에 있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장개석 정부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또 미국도 우리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가였어요. 그러나 우호적인 국가인 미국이나 중국마저도 임시정부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즉 국제법적으로 보면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인 것이지 그들을 국가로 볼 수 없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도 그 당시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은 것이,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48년도 우리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수립됐으면요, 수립된 다음에 대한민국은요 어떤 것을 갈구했냐면 국제사회가 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정부를 적법한 국가다라고 승인을 해주기를 아주 갈급해했던 시절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가 국가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국가죠. 전 세계 10등 안에 드는 당당한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7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이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 선거 결과 재헌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뭐 등등을 했다 하더라도 또 정부 선포식도 했어요. 그러나 그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해 주기를 갈급했던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 승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내용도 맞지 않고 절차 과정도 맞지 않고 스스로 일하는 임정 요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따라서 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 그 이후에 국제사회가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그러면 어떤 정당을 만들 때는요, 정당을 만들 때는 바로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뭐가 있냐면 당을 만드는 창당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준비위원회가. 그래서 창당 준비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해요. 한 다음에 정당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이 준비위원회가 그 요건을 다 충족한 다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 그렇다면 임시정부는 뭡니까?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 같은 그런 준비기구죠. 그렇죠? 임시정부는. 그 임시정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뭐가 만들어져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쉽죠, 여러분? 우리가 1919년을요,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것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일을 출생한 날로 보질 않고 부모님이 자기를 임신한 날, 요거는 뭐예요? 이건 임신한 날이에요. 임신한 날. 그쵸? 요 때가 뭡니까? 이건 출생한 날입니다. 출생. 그럼 생일은 언제 정해져요? 출생한 날로 정해지는 것이지 임신한 날을 생일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를 보면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관계,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관계, 그다음에 임신과 출생의 관계를 잘 보시면 이게 1919년에 임시정부는 그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법리적으로도 안 맞는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요 부분은 이 건국일 논쟁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적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단계를 좀 제가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2단계. 2단계까지 여러분이 완전히 알고 있으면 주변에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학생 이상의 수준이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1919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완벽하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를 제가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도 1919년의 건국으로 볼 수가 없어요. 48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919년을 주장한 사람들이 하나 재미있는 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논거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뭔가면 우리나라 그 건국헌법을 보면요, 건국헌법에 보면 이 재미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 건국헌법 전문은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건국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거예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대한민국을 뭐라고요? 건립입니다.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해요. 근데 점점점 쭉 나가다가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 문장이 있습니다. 건국헌법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1919년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공부가 꽤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가 꽤 됐는데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면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19년이 맞나? 그렇게 여러분이 그 논쟁에서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임시정부로 그 국가가 만들어진 바가 없다.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선거로 만들어지지 않은 국가 조직은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임시정부는 예컨대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고 뭐도 없다. 그건 우리가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에요. 제 강의에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문제까지 여러분이 정리정돈을 해두어야만 혹시나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들이댈 때 그럼 우리가 충분히 반격할 수 있단 말이죠.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건국헌법에 3.1운동으로 그렇죠?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이란 말 안 썼어요.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이런 말을 씁니다. 건립되고.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재건. 요런 말이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 좌파에서는요. 이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봐라. 건국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1절만 보면요. 진짜 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다는 말이 있다면 1919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우리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 그 다음에 다시 재건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냐 말이죠. 이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아니냐. 이렇게 단정 져서는 안 되는 뜻이에요. 이거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면요. 다시 재건한다? 재건한다 의미가 뭐겠냐 말이죠. 다시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봐야 옳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때가 건립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건국하려 했으나 실제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이란 말은요. 건설된 것을 다시 건설한다. 여러분 재건이란 말은 건설한 것을 다시 건설한다 할 때 재건이란 말을 쓰느냐. 제가 볼 때는 재건은 건설하려다가 실패했던 것을 다시 만든다. 그게 더 우리 국어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재건이란 말은 하려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만든다. 그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 이것만은 건국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것이 실패했지만 지금 48년 8월 15일 날 다시 실패한 그 나라를 우리가 재건하는 것이다.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건국일 논쟁을 할 때는요. 둘로 나누어 보셔야 돼요. 가장 쉬운 임시정부는 뭐 영토 주권도 없다. 그다음에 선거로 뽑히지 않기 때문에 정식 정부로 볼 수 없다. 그다음에 건국을 준비한 조직이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혹가다가 이 건국헌법의 전문 내용을 들어가지고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야, 이 문장을 읽어봐라 말이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만 정확한 정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되지 않았어요. 건립되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이 건립이 되었나요? 안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 날 하다가 안 된 것을 다시 재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9년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919년은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 건국의 기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3.1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일제 때 이 망했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우자 말이죠. 건국의 기원으로 보는 건 가능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법적인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48년 8월 15일로 보는 것이 법리상, 논리상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건국일 논쟁을 말씀드렸어요. 이 건국 헌법의 요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모든 논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요 문장만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문장 중에서 하나만 딱 잘라 이렇게 잘라놓고 야 봐라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고 요것만 딱 제시한 다음에 이게 헌법 전문에 나왔단 말이지. 그럼 왜 1919년에 건국을 못 볼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당황합니다. 들어보지 못했으면 당황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 건국일 논쟁에 대해서는 퍼펙트하게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고 올바르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국헌법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건국헌법도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헌법이 쭉 바뀌어왔단 말이죠. 바뀌어왔는데, 지금 뭐 중간중간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헌법 개정의 이 과정을 간략하게, 길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 건국헌법의 중요 내용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먼저 용어인데요. 용어인데 아까 우리 5월 11일 날 만들어진 국회가 만들어졌죠. 국회가. 여러분 이 국회와 의회의 차이점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국회, 그러면 독일의 의회, 영국 의회, 일본 의회. 근데 한국 의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국회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명칭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뭘로 씁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은 의회란 말을 씁니다. 의회. 따라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 의회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의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명칭으로 불리느냐? 국회라고 불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국회가 무슨 국회였었죠? 첫째가 헌법을 만드는 제헌국회입니다. 제헌국회. 그 다음에 그 당시 국회의원은 뭐겠습니까? 제헌의원회의. 제헌국회의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헌법을 만드는 의무가 부여된 국회의원이다. 세 번째는요. 그 당시 만들어진 헌법을 뭐라 그럴 것이냐. 헌법. 그 당시 헌법을요. 이걸 제헌헌법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건국헌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용어상.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를 세운 헌법이다 이 뜻입니다. 제헌헌법 하면요. 헌법을 만드는 헌법이다. 헌법을 만드는 헌법이다. 이렇게 버리면 좀 이 동어 반복의 의미가 있거든요. 따라서 건국헌법, 즉 나라를 세우는 헌법이다. 제가 그래서 저는 헌법 책에다가 건국헌법이다 이런 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요 상황에서 보시면 용어를 딱 정리할 때 제헌의원, 제헌국회, 건국헌법. 여러분 이제 법학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요 중요한 게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용어. 그러니까 이제 이
길게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재헌의원, 재헌국회, 건국헌법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뭐 앞으로 여러분이 뭐 토론을 하시건 뭐라 하건 간에 그런 용어를 쓰시면 가장 정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넘겨요. 나번 보시면 국호와 법통이 있습니다. 국호와 법통. 그랬는데 그 당시요. 여러분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대한을 쓸 거냐 말 거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한. 즉 대한제국에서 민국으로 국민의 나라로 만들 때 이 대한이란 용어를 쓸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그러나 한 사람은 대한이란 그 국호는 일제에게 망한 거니까 쓰지 말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국권 회복 차원에서 대한을 다시 써야 옳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건 임시정부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건국헌법을 만들 때요. 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이 헌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이름을 뭐로 할 거냐. 또 한 번 거기서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투표까지 합니다. 투표. 제가 써놨죠. 대한민국은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공화국으로 한 사람도 있었고 고려공화국, 우리나라에 고려가 있었으니까 고려공화국으로 하자.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자. 이렇게 있었는데 절대 다수가 17표가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된 것입니다. 참고로요. 우리나라 헌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유진호 선생이라고 그래요. 유진호 선생님이 이제 헌법 초안도 많이 쓰시고 초대 아주 가장 유명한 헌법 교수였었는데 그분의 헌법 초안을 보면요. 조선공화국, 조선공화국. 그러니까 유준호 선생의 안을 따랐으면요. 지금 우리나라 명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공화국이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제 북한하고의 근데 명칭이 상당히 좀 이렇게 유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으로 해서 이때도 격론이 있었지만은 투표 결과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현행 헌법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자, 여기서 임시정부의 법통이 뭐겠느냐, 법통이. 이건 현행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은요, 임시정부의 임자도 싫어합니다. 북한 헌법은요, 누구를 강조하느냐, 김일성이의 만주에서 투쟁.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만주에서 투쟁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일성의 만주 투쟁에 의해서 북한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적인 정통성을 계승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누가 더 이 계승 자격이 있죠? 당연히 대한민국이 계승 자격이 있는 것이죠. 즉 대한제국에서 즉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으로 갔다가 우리가 이제 48년도에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48년 1919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26, 7년간의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의 법적인 전통성을 우리는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요,
임시정부 임자도 싫어합니다. 사실상은 북한은 임시정부에 이 공산주의 계열이 민주주의 계열보다 더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임시정부를 싫어해요. 여러분 임시정부의 여러분 역사를 쭉 보시게 되면요, 당시에 레닌,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우리 임시정부는요 독립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왜 그렇겠어요? 이 소련이 공산화된 것이 1917년이란 말이죠. 그렇죠? 2년 뒤에 우리가 뭐가 됐죠?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소련은요, 그 당시 전 세계의 약소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독립자금을 줘가지고 공산주의 계열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홍범도 장군을 예컨대 또 훈장을 주고 유해를 데려오고 했는데, 홍범도 씨 같은 경우도 레닌에게 가서 직접 돈을 받고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그래 레닌이 준 권총도 받고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보면 임시정부에는요 이 좌파, 좌익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 그들의 법적 지위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해서 그걸 계승한다,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고, 북한은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나라 이름이 뭐죠, 여러분? 정확하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인민공화국.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세 단어를 합친 거죠. 조선이라는 단어를 따오고, 민주주의는 좋으니까 지네들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국민과 인민을 좀 구별해 드릴게요. 국민과 인민을 갖다가 여러분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민은요 전체 국민을 말하는, 전체 국민, 그 사람이 재벌이건 또 가난한 그 근로자건 또 빈자건 부자건, 교육을 많이 받건 많이 받지 못했던 간에 그 전체 국민을 아우를 때 우리는 그걸 국민이라고 해요. 국민. 그래서 이 국민에게 국가의사의 최고 결정권인 주권이 여기에 있다. 그럼 뭡니까? 이게 국민 주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공산국가의 최고의 의사결정권은요 인민에게 있대요. 인민. 그 여러분 인민이면 국민과 같은 거 아니냐? 영어로 말하면 people이다.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공산주의는요, 인민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노동자, 농민을 주로 말합니다. 군인도 포함되겠지만 노동자, 농민들만을 이 사람들은 인민이라고 해요. 즉 전체 국민 중에서 이 부분을 뺍니다. 이 부분. 이걸 빼요. 노동자와 농민의, 또는 이게 북한어법도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노동자, 농민만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재벌이라든지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요 그들을 주체해서 빼버려요. 따라서 국민과 인민은요 이 범위가 틀려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를 다 국민으로 보는데, 반해서 그들은 그중에서 노동자, 농민만을 뭐라고 잘라서 부르느냐, 요거를 인민이라 해요. 인민. 그래서 인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보자,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예. 그럴듯하죠 이거. 그러나 실제로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북한이건 중국이건 소련이건, 그럼 지금의 시진핑이라든지 러시아 푸틴이라든지 김정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세상이지 노동자, 농민의 세상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요거 하나만 봐도 상당히 허구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 존중받고 뭐 인간다운 삶을 살고 그런 것은요, 우리 세상에서는 제가 볼 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유토피아는 천국에 가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는 우리 사악한 인간들 속에서는 그런 나라는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푸틴, 시진핑, 김정은 보시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인민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민의 나라를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지지하는 권력층, 이들에게만 예컨대 뭔가 포상을 주고 그들에 의해서만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이지, 원래의 그 이념대로 노동자 농민을 갖다가 위하는 나라냐, 제가 볼 때는 결코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뭐 독단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도 거기에 기꺼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49페이지에 보면 영토가 있습니다. 영토. 예. 영토가 참 재밌어요. 우리 헌법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이게 이제 한반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뭡니까? 딸린 섬, 부속, 딸렸다는 뜻이죠. 딸린 섬이 있죠, 이렇게. 그죠? 대한민국 섬이 몇 개쯤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3천 한 3, 400개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1만 사람이 살 수 있고 3분의 2는 무인도라 그래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6천 개 정도가 섬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반도와 한반도에 딸린 부속도서니까 딸린 섬들을 대한민국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8도 북한 지역은 누구네 땅이죠? 누구네 땅이죠? 여기. 이것도 뭡니까?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의 영토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이죠. 통치 권력이나 주권의 행사에 장애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의 나라냐?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이중적 지위를 가져요. 하나는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는 국가로 보지 않지만 다른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본단 말이죠. 유엔에도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이란 나라의 국적도 갖고, 즉 북한의 공민권도 갖고, 우리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 주민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도 갖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내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연히 그를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귀순하는 사람들이요, 민가를 먼저 찾는데요, 국군 초소를 찾았다가는 강제로 북송을 시킬까봐 민간 초소를 찾는다 그래요. 실제로 그 기사에도 나온 얘기란 말이죠. 지금 뭐 탈북자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폭 줄어졌습니까? 또 탈북자들을 갖다가 이 정권만큼 근데 탄압하는 그러한 이 정부도 없었던 것이죠. 이 헌법 정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근데 북한은 여러분, 재밌는 게, 북한은 이제 우리가 8월 15일 날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다음에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었는데, 북한은 9월 9일 날 이제 북한을 이제 자기네끼리는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북한 헌법을 보면요, 재밌는 게 북한은 영토 조항이 없어요. 북한 헌법은. 그런데 북한은 영토 조항 대신에 수도, 나라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수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요, 영토 조항을 두는 대신에 대한민국의 이게 수도,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북한 헌법은,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 서울과 남쪽 지역을 자기네들이 이 공산 적화를 시켜야 된다. 자신의 지금 수도가 뺏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언제 바꿨느냐? 1972년 이 대한민국에서는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죠. 유신헌법.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독재 정치를 이제 한단 말이죠. 그때 북한도 70년에 헌법을 바꿔요. 헌법을 바꾸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다 라고 바꿉니다. 참고로 해두십시오.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그거를 1972년도에 헌법을 고쳐서 평양으로 바꿨습니다. 평양으로 바꾼 게 올해 1972년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서울을 자기네 수도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우리 헌법 역사를 개정사를 말씀드릴 텐데 이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실수 또 박정희 대통령의 실수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컨대 이승만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올바른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실수도 했다는 것이 그걸 덮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72년 이 유신헌법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계획하면서 권력을 탐했던 시절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뭐 의인은 없으니까 한 명도 우리가 없는 것이지만 또 이승만 대통령도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흠이 있지만 그 흠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막 엄청난 그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90점에서 95점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뭐 70점에서 한 75점 이상을 안 줍니다. 물론 여타의 대통령들은 다 60점 미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90에서 95점 주면 박 대통령은 70에서 75 조금 더 드리면 한 80점 정도. 그러나 제 양심상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요 이승만 대통령을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뭐 독재자다 말이죠.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뭐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국헌법에요. 이 기본권 조항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뭐 미국도 1920년, 영국은 28년, 프랑스는 44년, 또 스위스는 1971년에 비로소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했지만 한국은 48년부터 이 여성들에게도 이 투표권을 인정했다. 즉 민주주의의 상징은 뭔가면 보통선거거든요. 보통선거.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승만 박사의 노력으로 선거인명부 등록을 할 때도 이제 이 서명 대신에 도장을 찍게 했고, 그다음에 실제 선거에서는 본선거에서 후보자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고르게 했단 말이죠. 그것도 상당한 우리 국민들의 그 문맹을 감안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다음에 그 당시 헌법은요.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하면서 의무교육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1948년도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55년생인데 제가 그 태어나서도 한 10년간 그 이상 우리 대한민국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70년 전이면 48년이면요. 훨씬 그보다 앞선 때입니다.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에 돈이 없었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그런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다가 뭘 뒀느냐, 이 초등학교 교육, 이 국민학교를 갖다가 의무교육하자, 돈 받지 말고 의무교육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 강조를 하셔서 헌법에 이 초등교육에 무상 의무교육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 당시에요, 여자와 소년의 근로를 보호해 옳다. 정말 이것도 획기적인 규정입니다. 75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의 법적 지위를 좀 보호해주고 소년들의 근로를 보호해 옳다.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헌법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제와 대통령 간선제인데, 여러분 이거 잘 좀 보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헌법을 처음 공부할 때 이걸 제가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통령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제가요, 유진호 선생이 헌법 초안을 보면 의원 내각제로 했던 거예요.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헌법을 공부할 때 또는 이제 교수가 돼서 강의하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걸 대통령제로 했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잘 사는 선진국은 다 의원 내각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영국, 독일 그렇죠. 프랑스는 좀 약간 예외예요. 그다음에 유럽의 많은 나라가 의원 내각제고 이웃나라 일본도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요, 국가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 같은데 집중이 안 됩니다. 권력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의원 내각제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의원 내각제를 하려면요, 그 나라에 오래된 역사의 정당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의원 내각제는 정당 중심의 이 권력 시스템이에요.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이 발달하지 않으면요, 의원 내각제는 안정될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당시 70년 전에 대한민국 정당이 어떻습니까? 정당이 있으나 마나죠. 있으나 마나.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당이 제가 볼 때는 엉망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당에 대해서, 정당이 이념이나 가치나 사상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당의 특징은 사람 중심으로 해쳐 모여를 잘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당 정치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는 매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의원 내각제를 반대하고 대통령제를 고집을 했어요. 그 당시는 뭐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이승만이가 자기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다음에 그 권력의 욕심에 취해서 대통령제를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좀 일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그 당시 남한은요, 대통령제를 가야 되는 것이, 남한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적대 관계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북한은 뭡니까? 북한은 소위 인민공화국, 김일성 중심의 수령제 또는 인민독재, 이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강한 그 응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남한도 강한 리더십이 가능한 대통령제가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한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현명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통령이 한 사람에게 고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70년 전에 우리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맨 바닥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선택한 이승만 박사의 해안이 저는 뛰어나다라고 본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과의 대치 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도 대통령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신생 국가가 좀 더 경제 도약을 하고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이 건국헌법은요. 대통령제였는데 직선으로 하질 않고 간선제였습니다. 간선제. 또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제에서는요.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을. 그게 뭐건 필수 사항이에요.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대통령제는 그런 대통령제의 본질을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건국헌법에는요.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을 하지 않고 간선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정당하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헌법을 때 며칠 날 통과했죠? 7월 17일 날 통과한 거예요. 그렇죠? 자, 8월 15일 날 우리가 뭐로 하려고 했냐면 대한민국을 빨리 3년 만에 건국하자.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7월 17일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때 대통령을요. 다시 국민이 뽑는다. 국민이 뽑는 것으로 하려면요. 이 시간이 됩니까? 시간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 당시에 이 마스터 플랜을 보면 48년 8월 15일 날 이 날짜를 맞춰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빨리 만들자, 건국하자 이런 플랜이에요. 근데 헌법은 7월 17일 날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대통령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다시 후보를 내고 국민 투표를 할 거, 전체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거는요. 당시의 정치 상황이 맞지 않았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거는 불가피했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대통령제를 하면서 직선제를 도입하지 않고 간선으로 했단 말이죠. 이건 뭔가 이승만이가 자기가 대통령이 쉽게 되려고 하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7월 17일 날 헌법이 통과됐고 8월 15일 날 일정이 딱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대통령은 직선으로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이건 직선이 바람직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나라를 세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간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그 설명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건국헌법의 플랜은요.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 질서인데 이 경제 질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건국헌법은요. 순수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국민혁명당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그 사상을 말할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승만 대통령 처음 건국헌법은요. 이 건국헌법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 때는 1차 개헌, 2차 개헌, 3차 개헌까지 합니다. 이 개헌 과정에서 완전한
시장 경제가 된 거예요. 시장 경제가. 이 개정 과정을 통해서 경제 질서가요. 시장 경제가 완전히 여기 완성됩니다. 그러나 건국 헌법만 놓고 보면요. 시장 경제 질서보다는 통제 경제가 강했습니다. 통제 경제. 통제 경제가 강했다 그래서 공산주의 시기에 완전한 중앙 집권적인 통제 경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할 게 중앙 집권적인 완전한 통제 경제 또는 완전한 계획 경제, 이거는 분명히 아니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통제 경제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산주의와 같은 완전한 통제 경제, 중앙 집권식, 완전한 계획 경제,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나 헌법의 2차, 3차 개정 때 나타난 이 시장 경제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이 당시에는 시장 경제라기보다는 통제 경제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예. 그러나 이 통제 경제는 뭐하고 달라요? 이 공산주의식의 완전한 통제 경제, 중앙 집권적인 완전한 통제 경제, 중앙 집권적인 완전한 계획 경제, 이거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는 왜 일부 통제 경제였겠는가? 여러분 예컨대 시장 경제를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시장 경제가 뭐냐고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 1948년도 그때 70년 전입니다. 7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 99%는요, 뭐 95%는요 시장 경제가 뭔지 몰라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던 때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공부를 외국에서 많이 하시면서, 야, 이건 시장 경제가 승리한다, 공산주의적인 계획 경제, 통제 경제는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체득을 하신 거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정권은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의 고집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됐고 시장 경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건국헌법이 통제 경제의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저 시장 경제주의자가 아니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신봉자예요. 그건 맞아요. 맞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헌법을 분석해 보면, 건국헌법과 1, 2, 3차까지 보면, 특히 건국헌법의 경제 질서를 보면요, 순수한 시장 경제는 아니었다. 시장 경제는 맞는데 국가에 의해서 경제 질서에 국가가 규제와 간섭과 등등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던 경제 질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통제 질서, 경제가 뭐가 아니라고요? 중앙 집권적인 완전한 통제, 중앙 집권적인 완전한 계획 경제는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단 말이죠. 그렇죠? 이 당시에 통제 경제를 이 헌법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를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모르죠.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도요, 중요한 지하 자원은 국유예요. 그래서 나라가 허가를, 특허를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뭐 그 한국은행이다, 이런 등등, 뭐 금융업체다, 커다란 예컨대 통신회사다, 뭐 이런 등등은요, 바로 개인에게 사소유권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 부분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을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지금의 순수한 시장 경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뜻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 강의는 해서 드렸죠. 농지개혁의 경우 북한은 무상몰수, 그다음에 무상분배. 그러나 우리 남한은
유상몰수의 유상 분배였단 말이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주들의 땅에 대해서 일정한 물론 완전한 보상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지가 증권을 발행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노력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농지개혁을 잘 성공시켰기 때문에 1년 소출의 30%만 내면, 그것도 5년만 내면 자신의 땅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이 나더라도 한 3개월간 북한이 남한을 지배했었지만, 그때도 북한식의 농지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 남한의 농민들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 농지개혁은요, 세습 천형, 저는 이런 말을 제가 책에다 썼는데, 세습 천형으로부터 우리 농민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작농은요, 그 자식도 뭐가 됩니까? 자식도 소작농일 수밖에 없어요. 소작농의 법적 지위가 두면 세습됩니다. 아버지가 소작농이고 자식도 소작농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는요, 어떻습니까? 이게 하늘이 준 벌이에요. 그런 사회라면요, 부모가 소작농이기 때문에 자식도 자녀들도 또 소작농 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준 벌이 아니냐. 따라서 이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것은요, 세습천형, 대대로 세습되어 내려온 하늘이 준 벌과 같은 이러한 법적 지위로부터 소작농들의 지위를 해방시켜 준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요,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농지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 이 근대화 작업도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년 토지개혁 때문에 자기 토지를 가지게 됐단 말이죠. 따라서 시민의식을 갖는 국민으로 우리가 탈바꿈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농민들이 뭘 가져요? 자신의 토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토지에다 농사를 져가지고 들어오는 돈으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등등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농지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소작농이라고 하는 천형으로부터 국민의 지위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때 국민은 뭡니까?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는 국민이 되게끔 만들어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제가 김성수 씨 얘기만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씨는 대한민국의 그 당시 그 1,000만 평의 농지를 가진 부호 중에 부호죠. 예. 김성수 선생은 뭐 워낙 그 부호였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 대학도 세우고 고려대학도 세우고 이제 그러셨죠. 예.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김성수 씨를 갖다가 친일파로 몰아서 그 예전에 받았던 훈장을 삭탈했습니다. 박탈했습니다. 물론 김성수 선생이 일제시대 때 친일 행각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제하에서 친일파 아닌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몇 분 안 계셨을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절한 목사님들, 또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만주로 도망가신 분들, 이런 분들 빼고는요, 넓은 의미에 다 친일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김성수 선생을 제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그 일제가 그 총칼로 위협을 가하니까 협조하는 일도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거절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게 결코 쉽습니까? 예수님도 아닌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1,000만 평의 땅을 가진 김성수 씨가 농지개혁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000만 평, 100만 평, 500만 평 가진 사람들이 다 발언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컨대 거부하면요, 농지개혁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성수가, 이 양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1,000만 표 가진 사람이 농지개혁을 찬성하니까 그보다 땅 적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 지주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말이죠. 그렇게 헌신한 분이 김성수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양반의 일제시대 때 뭐 또 해서 또 친일파라 그래가지고 또 훈장을 또 삭탈하고 그랬는데, 그래 뭐 잘못한 점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볼 때는요, 처벌이나 비난 위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취지를 봐야 돼요. 전체의 취지. 이 사람이 이런 잘못도 있었다. 그것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러한 장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요,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좀 후대에게 가르치면서 그분의 단점도 지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지적해야죠.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1,000만 평 토지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부호들을 지주들을 갖다가 설득해서 농지개혁을 성공리에 이끌게 한 사람이다. 그것도 여러분 상당히 큰 공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하나의 잣대로만 보면 다 죽일 놈입니다. 일제치하에 친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라고 보시고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판단해야 옳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지났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